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이제 막 1년 정도 되었어요. 결혼 전부터 남편과 함께 현실적으로 미래 계획을 세우면서 함께 신혼집을 마련하고 나면 아이도 가지기로 약속했었죠. 넓은 집으로 이사가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자는 남편의 말에 설득되어 적금도 부으며 착실히 미래를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부터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저를 부엌으로 밀어넣더군요. 일단 그날 하루는 도와드리자는 마음으로 따랐지만 일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차례 음식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점점 더 많은 집안일을 제가 혼자 감당하게 된 겁니다. 남편은요? 처음엔 도와줄 게 있으면 말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니 금세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거실에서 가족들과 떠들고 있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명절이니 처음엔 저도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잔소리를 하셨어요. 차례상을 준비하는데 제가 잠깐 정신을 놓은 사이 시어머니가 다가와 냉소적인 말투로 한마디 던지시더라고요. 아니, 전을 어떻게 이렇게 모양이 다 다르게 붙이니? 보기 흉하지 않니? 너희 친정은 이런 것도 대충 하니? 어머님, 많이 부족하죠? 익숙해지면 더 잘할게요. 익숙해지면? 아가, 그걸 익숙해지길 기다려야 할 일인가? 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 번에 붙여야 하는 거야. 그래야 모양도 흐트러지지 않고 예쁘게 나오지. 넌 며느리가 됐으면 이런 건 기본 아니야? 피식 웃으며 뒤돌아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입안에 말이 잔뜩 맴돌았지만 일단 참았어요. 저도 도저히 혼자서 이 많은 일을 감당하기 힘들었기에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정말이지 너무 서운하더군요. 결혼 전에 그렇게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던 그가 지금 아무렇지 않은 듯 있다니 말이죠. 여보, 나 혼자 이거 다 해야 돼? 우리 엄마도 나 하나하나 도와줬는데 어떻게 당신은 여기서 이러고만 있어? 아니, 당신은 우리 엄마가 일 좀 시키는 것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첫 명절이라 좀 어색해서 그럴 수도 있지. 어색해서라니. 난 아예 모든 일을 나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결혼 전엔 분명히 안 그런다면서. 당신이 좀 참아줄 수 있잖아. 1년에 몇 번이나 한다고 그래. 당신이 전혀 생각이 없다니. 난 정말 실망이야. 적어도 내 옆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줄 생각을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왜 그래야 되는 건데?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들 첫 명절에 일하면서 시부모님께 잘 보이려고 하지 않냐고. 유독 당신이 예민하게 굴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지요? 하지만 아직 이 첫 명절을 무사히 마쳐야 한다는 생각에 꾹 참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시어머니는 더욱 분주하게 저를 부려먹기 시작하셨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차례를 준비하는데 저 혼자서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부르더니 표정을 딱딱하게 굳히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가, 네가 이런 거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겠지만 이게 우리 집 전통이니 네가 맞춰야 해.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시키는 일을 알아서 도와야지. 말이 많으면 곤란하지 않겠니? 어머님, 말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좀 처음이라 힘들어서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네가 그런 건 익혀뒀어야 하는 거야.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이렇게 버벅대지는 않겠지. 다음 명절 때는 내가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네가 잘해줘야 되지 않겠니? 명절이 끝날 때쯤 저는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였습니다. 모든 집안일을 다 하고도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불평과 잔소리만 듣고 돌아왔어요.
결국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모든 서운함을 쏟아냈습니다. 당신 정말 실망이야. 결혼 전에 걱정하지 말라면서 정작 명절에 나 혼자 일하게 두고 그런다고 시어머니 잔소리까지 다 듣는 내가 뭐가 되는데. 아니 뭘 그렇게 유난이야? 난 당신이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뭐든 처음엔 좀 힘든 법 아니야? 다른 며느리들도 다 그렇게 시작한단 말이야. 유난? 나는 가족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 그걸 유난 떤다고 할 정도면 당신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 당신이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야 어떻게 시댁 생활을 하겠어. 그리고 이건 네가 우리 가족의 며느리로서 잘해야 할 의무 같은 거라고 생각해.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들을 생각도 없이 오히려 제 문제라고 탓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자기중심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단 하나 믿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모아가던 적금만큼은 변함없겠지.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적금 쌓이면 그때 가서라도 생각해줘. 당신이 이렇게 쉽게 말하니까 나는 그게 더 답답해. 어떻게 내가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해야 한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적금이야 뭐 천천히 모아나가면 되지. 괜히 소소한 일 가지고 그러지 마. 다 괜찮아질 거야. 남편은 제 마음의 고충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도리어 제가 오버한다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일 줄은 몰랐어요. 결혼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이번엔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첫 명절 때 겪었던 상황을 떠올리니 이번 생신도 마냥 기쁘게 준비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적어도 남편과 함께 준비하면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이번에 어머님 생신이잖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당신이 좀 알려줘야 할 것 같아. 글쎄, 알아서 하면 되지. 굳이 나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잖아. 처음인데다가 우리 어머님 취향을 당신이 더 잘 알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잖아. 아무래도 생신이라 그런지 고민되네. 에이, 뭘 그런 걸로 고민해. 우리 엄마 엄청 까다로운 사람 아니야. 내가 보기엔 당신이 좀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남편의 무심한 반응에 말문이 막히더군요. 어떻게 생신 준비를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에게는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서 며칠 동안 열심히 알아보고 평이 좋은 식당에 예약을 했습니다. 제 적금을 조금 헐어 어머님께 용돈까지 따로 챙겼어요. 사실 생신 준비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복잡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제 모든 신경을 쏟았습니다. 생신 당일 남편과 함께 예약한 식당에 도착해 시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어머님이 처음에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 앉으시더니 잠깐 메뉴판을 보다가 갑자기 표정이 확 바뀌더군요. 아니, 이게 다 얼마짜리 식당이야? 지금 이 정도면 우리 둘이 먹기엔 너무 사치스럽지 않나? 괜찮아요, 어머님. 어머님께서 전복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특별히 코스에 포함된 걸로 예약했어요. 요즘 애들은 돈을 이렇게 허투루 쓰는 거야? 네가 이 돈을 벌려고 얼마나 고생했길래 이렇게 돈을 막 쓰니? 어머님, 허투루 쓴 게 아니라 생신이시니까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럼 네가 한 달 내내 번 돈을 날려도 속 편한 거야? 차라리 장을 봐서 집에서 차려 올렸으면 며칠은 더 먹었겠다. 당황스러워서 순간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들으려고 며칠을 고민했고 준비했나 싶어 속이 쓰렸어요. 그러다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옆에 있던 남편이 느닷없이 한마디를 하더군요. 그러게, 당신이 좀 더 정성껏 집에서 차렸어도 좋았을 텐데. 우리 엄마는 이런 걸로 크게 감동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뭐라고? 정성껏 준비한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 혼자 다 준비한 건데? 당신이 말 안 했어? 왜 난 몰랐지? 아무튼 우리 엄마는 뭐든 성의가 느껴져야 감동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성의가 부족했다고? 내가 예약하고 며칠 동안 찾고 준비한 건데 지금 그걸 성의 없다고 몰아가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굳이 비싼 돈 들일 필요도 없었다고. 그냥 집에서 먹으면 되지 않았냐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주고받는 말이 마치 다 제 탓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나 혼자 모든 걸 준비했는데 정작 내가 준비한 건 성의도 없는 것처럼 몰아가다니 정말 서운하더군요. 그때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여셨어요. 넌 아직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 단순히 비싼 음식을 사주는 게 아니라 며느리로서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단 거야. 네가 좀 더 진심을 담았으면 어땠겠니? 어머님,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뭘 하든 다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서요. 뭘 하든 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걸 못하니까 하는 말이지.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참기 어려웠어요. 주방에서 준비했다면 준비한 대로, 밖에서 했다면 그 방법대로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건데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으셨죠.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자 남편은 오히려 무심한 말투로 덧붙였어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있어? 네가 좀 더 잘했으면 좋았겠지. 좀 더 잘했으면? 뭐를 더 잘해야 한다는 건데? 내가 직접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까지 다 해야 당신 눈에 성의가 보일 거라는 거야? 화가 치밀었지만 생신자리에서 더는 언성을 높일 수 없어서 억지로 감정을 누르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어머님과 남편 모두 저를 다그치고 저를 탓하기만 하는데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주차장에 나와서도 남편은 한참 동안 굳이 비싼 곳을 왜 예약했냐는 소리만 했고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터졌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게 헛수고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한마디도 섞기 싫었고 마음속에 쌓인 실망감만 커져갔습니다. 생신 준비를 위해 며칠을 고민하고 신경 써서 준비했는데 그걸로 돌아온 건 잔소리와 비난뿐이었어요. 그러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아이 문제에 대한 시어머니의 간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명절이나 생신 때 겪은 일들로 이제는 시어머니의 요구나 태도에도 익숙해지긴 했지만 아이 문제만큼은 우리 부부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더군요. 결혼 전에 남편과 저는 아이를 가지기 전에 먼저 집을 넓혀 안정적으로 자리 잡자고 다짐했었어요. 그 목표로 저와 남편은 적금 통장을 만들어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지려면 넓은 집이 필요했거든요. 신혼집은 크지도 않고 무엇보다 아이를 키울 만한 환경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도 처음에는 동의했던 부분이라 저도 한동안 안심했죠. 일단은 집부터 마련하고 그 다음에 여유 있게 아이를 갖겠다고 계획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어머니 마음에는 영 못 미쳤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주말에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아니, 너희 결혼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애는 언제 가질 생각이니? 남편 혼자서 고생시키는 게 안쓰럽지도 않니? 어머님, 아이는 준비가 좀 필요해서요. 일단 저희가 조금 더 준비한 다음에 계획하려고요. 뭐? 애를 가지는 게 무슨 그렇게 준비가 필요한 일이니? 다들 애 낳으면서 키워가는 거야. 너희 친정은 그렇게 안 해왔니? 저희가 일단 돈을 모아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계획이에요. 그게 안정이 되면 아이도 가지려고요. 제 말을 듣더니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내쉬며 손을 턱에 괴고 쳐다보시더라고요.
표정이 하나도 편하지 않으셔서 속으로 또 무슨 잔소리가 나오려나 싶었죠. 너는 자꾸 뭘 준비한다 말만 많아. 넌 결혼해서 아이 낳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야? 내가 너만 하던 나이엔 애가 셋이었다. 요즘은 다르잖아요, 어머님. 저희가 조금 더 준비해서 아이도 최선을 다해 키우고 싶어요.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학교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겨울방학쯤 일도 정리하면서 아이 계획을 잡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요즘 애들은 그렇게 느려 터져서 어찌 키우나 모르겠다. 그래, 네 말대로 애 가지면 일도 그만두겠다는 소리야? 아니 그럼 우리 아들 월급 하나로 집을 꾸리고 생활하고 아이까지 키우란 소리니? 남편과 함께 적금을 모아가며 마련하고 있던 계획을 설명하자 소용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이 얘기를 하니 듣자마자 이럴 거면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낫지라는 식으로 말을 몰아가시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둘이 계획했던 부분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해주지 않으시는 상황이었거든요. 분명 남편과 충분히 상의해서 세운 계획인데 어머님은 아예 받아들이시지도 않았어요. 여보, 어머님이 아이 문제로 계속 나한테 압박하시잖아. 우린 분명히 신혼집 옮기고 아이 가지자고 했던 거잖아. 아, 엄마가 애 보고 싶어서 그러시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문제 아니야? 단순히 보고 싶다고 정도가 아니고 애 안 가지면 우리 가정도 제대로 꾸리지 못한다는 식이야. 대체 우리가 세운 계획은 어디 간 거냐고. 그럼 엄마한테 우리 나중에 애 가질 거라고 그냥 말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도 금방 이해하실 거야. 벌써 여러 번 말했어. 내가 애 안 낳겠다는 것도 아닌데 자꾸 나한테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이러시는 건데. 그냥 내가 일 핑계 대고 당신한테 기대려는 사람처럼 얘기하신다고. 제가 말을 하면 할수록 남편은 너도 참 예민하다는 눈치였습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까지 큰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너무 화가 나서 끝까지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 그냥 당신 입장에선 별거 아니겠지. 하지만 내가 직접 말을 드려도 안 먹히는 건 너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딱히 할 말이 없네. 그냥 나중에 조금 지나서 엄마한테 다시 얘기해보자. 진짜 그렇게 쉽게 말할 문제야? 내가 혼자서 다 감당해야 하니까 당신은 계속 아무렇지 않은 거 아니야? 남편은 끝까지 제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한약을 준비해 두셨더군요. 아가, 이거 한약인데 이걸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잘 먹어라. 그렇게 하면 금방 임신할 거라고 하더구나. 어머님, 저희도 계획이 있는 거라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가 자꾸 이리저리 준비만 해두고 실행을 안 하니까 내가 한약까지 해온 거 아니니. 애 가지겠다고 결혼까지 해놓고는 왜 이리 지지부진해? 어머님, 저희는 적금 모아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한 다음에 아이를 갖자고 계획했어요. 그 돈 모아서 얼마나 큰 집으로 갈 생각이니? 괜히 큰일 아닌 걸로 계획만 세우다가 우리 아들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저는 다시 적금 얘기를 꺼내면서 차근차근 설명해드렸지만 시어머니는 한사코 제 말을 무시하셨어요. 한약을 거부하자 시어머니는 거의 화를 내시기 시작했어요. 됐다. 그렇게 네 계획만 우겨대고 뭘 하겠다는 거니?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아이 하나라도 제대로 낳아야 하는 게 기본 아니야? 어머니, 저는 제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돈 벌면서 가정을 꾸리고 싶고요. 제가 일하는 걸 너무 안 좋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 너한테 그 일이 뭐라고? 네 가정을 소홀히 할 만큼 중요한 거니? 이건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님께선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요. 그럼 넌 대체 애는 언제 낳을 생각이니? 그렇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해서 언제까지나 미룰 거야? 이쯤 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제가 아이를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이 집안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감정이 북받쳐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은 내 의견은 하나도 안 들어주시고 자꾸 아이 문제만 가지고 나를 몰아붙여. 우리 둘이 계획한 거라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건 엄마 생각이니까 그러려니 하자고. 난 그런 당신 태도도 답답해. 우리 집을 위해 적금 모으면서 차근차근 준비하자고 해놓고 정작 이 상황에서는 나 혼자만 이런 말 들어야 해? 그러게 누가 널 혼자 고민하라고 했냐? 내가 그럼 뭐라고 더 해줄까? 그냥 알아서 하든지.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계속되면서 갈등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시댁에 갔을 때 남편이 친정오빠가 저희 엄마를 해외로 보내드리기로 했다는 얘기를 시어머니에게 말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속이 아찔했죠. 역시나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는 표정을 굳히셨습니다. 아니, 이제는 해외여행까지 보내준다고? 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해외 구경 한번 해본 적이 없다. 그쪽 친정은 돈이 펑펑 나오나 봐. 어머님, 해외여행 경비는 오빠가 준비한 거예요. 저는 관여 안 했고요. 그래, 아주 한쪽은 돈도 잘 벌고 딸이 돕는다니 여유도 넘치겠네. 아주 사무치게 부럽다. 어머님, 저희는 결혼하면서도 아직 대출도 남았고 여유가 없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어머님도 보내드릴게요. 됐어. 자식이 있으면 뭐 하나. 나한테는 바쁘단 핑계만 대고 결국엔 챙기지도 않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더 이상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남편도 이 상황을 보면서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휴, 며느리가 뭘 안다고. 내가 뭐 며느리 보고 비행기 태워달라 했니? 그냥 해외 한번 못 가보고 사는 내 팔자가 우습지 않냐는 거지. 손주도 못 보고 여행도 못 가보고 내 팔자 참 박복하다. 그치?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오히려 어머님께 뭔가 해드리려고 해도 다 불만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요. 이봐, 어디다 대고 큰 소리야? 너는 진짜 며느리로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니?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꾹꾹 누르며 남편에게 눈길을 돌렸지만 남편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시어머니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가 친정어머니를 챙기는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정말 서럽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 어머님이 해외여행 타령하실 때부터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엄마도 나이가 드시면서 친구들도 여행 다니고 하니까 좀 서운해서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서운해서? 근데 당신은 이 상황에서 날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어. 그래, 그거야 나도 너 이해하지. 다만 엄마 마음이 그렇게 불편한 것만 이해해주면 안 되냐고. 당신만 이해하면 될 문제잖아. 내가 회사에서 더 열심히 해볼 테니깐 당신도 조금만 기다려줘. 결국 아무런 해결 없이 대화는 끝나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 남편이 퇴근할 때마다 해외 출장을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남편 일하는 회사는 해외 출장이 거의 없다고 들었기에 다소 의아했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응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내심 기뻐하며 말하더군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남편 출장 이야기가 나오고부터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한 통도 오지 않았어요. 그때까진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내 결혼 생활도 좀 안정되는 건가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죠. 이제 회사에서도 내 능력을 인정해주는 건가 봐. 이번엔 파리랑 이탈리아를 간다고 하더라고. 파리랑 이탈리아? 이번 기회에 진짜 회사에서 당신 인정해주려나 보다.
짐 싸는 것도 도와줄게. 출장 중에 여행도 조금 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 에이, 무슨 출장 중에 여행이야. 그냥 일만 할 텐데 뭘 그렇게 신경 써? 편한 옷들만 챙겨줘. 처음에는 출장을 기쁘게 이야기하던 남편이 출발 날이 가까워지자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더군요. 평소와는 다른 남편의 태도가 조금 불안했지만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 남편은 가벼운 표정으로 서둘러 짐을 챙기며 인사했어요. 당신 나 없는 동안 잘 지내고 있어. 이번 출장 잘 마무리하고 올 테니까 기다려줘. 무사히 잘 다녀와. 내가 기다릴게. 남편을 배웅하고 돌아오면서 적금을 통해 모아온 미래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서로 차곡차곡 쌓아가며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옮겨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해온 돈이었죠. 그 적금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 둘의 계획과 남편의 출장 성공을 바랐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남편이 떠나 있는 동안 시댁에 들르게 되었어요. 어머님께 남편 출장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하는데 집에 아무도 없더군요. 마침 옆집 아주머니께 인사를 드리려 하자 아주머니가 저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어머, 아드님이 이번에 부모님 유럽 보내드린다고 얼마나 자랑하셨는데 부모님과 셋이서 파리랑 이탈리아 다녀오신다고요. 네? 부모님과 셋이서 유럽을요? 제가 모르는 얘긴데 혹시 정확히 어디로 가신다고 들으셨어요? 아이, 아주 상세히 말하시더라고요. 파리랑 이탈리아는 꼭 간다면서 너무 행복해 하셨지 뭐야. 효자 아들 덕분에 즐거운 여행 간다면서.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믿고 보낸 남편은 사실 부모님을 모시고 유럽 여행을 떠났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야 알게 된 거죠. 남편이 출장이라고 말하며 떠났을 때 했던 그 모든 이야기가 전부 거짓이었음을 깨달은 겁니다. 제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남편이 저를 속이고 어머님과 아버님을 모시고 유럽 여행을 떠난 것을 전혀 모른 채 그를 응원하며 배웅해준 제 자신이 너무도 허망했습니다. 문득 고개를 드니 제 표정을 본 옆집 아주머니도 약간 당황한 듯한 얼굴이더군요. 집으로 돌아와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까지 속이게 했을까? 그가 나를 속이면서까지 여행을 다녀올 필요가 있었던 걸까?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번지르르하게 그을린 채 피곤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을 보자마자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그를 맞이했어요. 남편은 마치 출장 내내 일만 한 사람처럼 무거운 표정으로 제게 말을 꺼내더군요. 당신 출장 갔다 오니까 정말 온몸이 피곤해. 외국에서 일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 정말 지쳤어. 정말? 뭐가 그렇게 힘들었길래? 출장이라도 관광 겸 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관광이라니 일만 하다가 돌아온 건데 사람들 만나고 미팅하고 한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배는 힘들었다고. 피곤하니까 빨리 씻고 쉴게. 남편은 그렇게 짐을 풀고 방으로 들어가 씻으려 하더군요.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도 뻔뻔하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내 앞에서 이토록 당당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거짓말을 너무나도 능청스럽게 하는 남편의 모습에 속에서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욕실에서 나오자 따지고 말았어요. 당신 솔직히 말해. 출장 아니었지? 당신 부모님이랑 유럽 다녀온 거잖아. 나한테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야? 뭐? 출장이라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 웃기지 마. 다 알아. 당신 부모님이랑 유럽 가셨다고 동네에 다 소문이 났어. 그거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 아주머니가 말씀하시더라. 파리랑 이탈리아 다녀오셨다고. 그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부모님이 한번 유럽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간 건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여행 다녀온 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 나한테는 출장이랍시고 거짓말까지 해놓고 뭘 그렇게 당당한 건데? 에이, 그냥 엄마가 불쌍해 보여서 한번 다녀온 거잖아. 부모님이 가보고 싶다 하시는데 자식 된 도리로 못 보낼 수 있겠어? 괜히 당신 예민하게 반응할까봐 말 안 한 거야. 그게 그렇게 큰일이야? 남편의 태도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자식 된 도리라며 스스로를 변호하는 남편을 보니 도대체 이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차분하게 따져 물었어요. 예민하게 반응할까봐 말 안 했다고? 그럼 당신 그 많은 경비는 어떻게 한 건데? 한두 푼 드는 여행도 아닐 텐데 무슨 돈으로 다녀온 건데? 카드로 했지. 어차피 매달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적금 통장도 있는데 당신이 매달 조금씩 갚으면 되지 뭐. 뭐라고? 지금 나보고 그 여행 경비를 갚으라는 거야? 내가 왜 갚아야 해? 가지도 않은 여행 경비를 왜 나한테 떠넘기냐고. 너도 그동안 친정 다니면서 돈 썼잖아. 우리 집엔 쓰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적금 깨서 한번 우리 부모님 챙겨드리면 그게 그렇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이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모아온 적금을 나한테 상의도 없이 여행 경비로 사용해놓고 그걸 당연히 나더러 갚으라는 남편의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 집을 위해 모은 적금을 당신 마음대로 깨서 여행 가놓고 내가 그걸 갚으라고? 결혼할 때 약속한 적금은 대체 왜 함께 모아온 건데? 당신 혼자 부모님 여행 다녀오라고 쓴다고? 그걸 나한테 묻지도 않고? 에이, 당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일로 우리 이렇게 싸워야 해? 나중에 다시 모으면 될 거잖아. 다시 모으면 된다고? 당신 이 결혼을 뭐라고 생각해? 우리 둘의 미래를 위해 모은 돈을 당신 혼자서 다 쓰고 이제 와서 내가 갚으라고 하면 끝나는 거야?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야? 그 순간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정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한마디로도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자 저는 차분히 결심을 말했습니다. 좋아. 당신 마음대로 혼자 결정하고 혼자 속여가면서 그 돈을 쓸 정도면 우리 결혼엔 신뢰도 미래도 없는 것 같아. 이제 나도 결심했어. 결심? 당신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런 일로? 우리가 겨우 이 정도 일로 끝난다는 거야? 남편은 여전히 내가 감정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 듯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 사람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뻔뻔한 거짓말에 그토록 속았다는 사실이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적금을 깨서 유럽 여행 경비로 썼다는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까지.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매달 모아왔던 우리의 적금이 단순한 여행 경비로 사라졌다는 사실에 남편에 대한 믿음도 사랑도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동안 겪어온 어머님의 잔소리와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를 모두 묵묵히 참아온 제 자신에게 더 이상 이런 상황을 허락해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혼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새 출발을 하겠다고요.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닌 만큼 저는 어머님과 남편을 집으로 불러 이 문제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집에 오자마자 다소 놀란 듯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차분하게 두 사람을 마주보고 앉혔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남편,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동안 제가 많이 참아왔는데 더는 무리 같아서요. 오늘은 분명히 제 뜻을 말씀드릴게요. 아니, 당신이 갑자기 이렇게 사람을 불러놓고 뭘 하려는 거야? 그래,
뭘 그리 엄청난 일이 있다고 불러? 부모한테도 무례한 행동 같은데?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를 속이고 부모님을 모시고 유럽 여행을 다녀온 것도 모자라서 적금까지 깨서 경비를 마련한 걸 알면서 이 결혼을 계속 이어가긴 어렵겠어요. 저 이혼할 겁니다. 제 말에 남편과 어머님 모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기 전부터 저를 다소 얕잡아 보던 표정에서 당황과 불안이 섞인 모습으로 바뀌더군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어머님이 이내 소리를 높이며 반박했습니다. 뭐라고? 이혼이라니? 애들 장난도 아니고 여행 한번 다녀왔다는 이유로 이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 없는 며느리인 줄은 몰랐네. 이유가 여행뿐이었겠어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겪어온 여러 가지 일들, 이제는 더 이상 묵고할 수 없어요. 적금도 저희 둘이 합의해서 모은 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제 허락도 없이 여행 경비로 다 써버렸다고요. 아니 잠깐, 당신 그거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부모님이 한 번쯤 해외여행 가고 싶다는데 그거 한번 갚으면 그만인 거잖아. 갚으면 그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를 속이고 우리 미래 계획을 허락 없이 깨버린 걸 내가 다 갚아야 한다고? 지금 이 결혼에 내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래. 어머님은 여전히 제가 감정적으로 이혼을 주장한다고 생각하시는 듯 했어요. 얼굴을 붉히며 계속해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아니, 네가 그렇게 잘났어? 우리 아들 하나 없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이혼이니 뭐니 당당하게 말하는 거냐고. 우리 아들은 결혼해도 다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야말로 이혼하고 어디 가서 누가 받아줄지는 알겠어? 어머님, 이 결혼에서 저 혼자 피해보는 게 아닌 것 같아서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잘된 일 아닌가요? 제가 이혼한다고 하면 정말 다른 여자가 줄을 서겠죠. 제가 단호하게 맞서자 어머님은 한동안 말없이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머님은 남편에게 등을 떠밀듯 말하더군요. 어이구, 나도 사람 잘못 본 것 같네. 너도 왜 가만히 있어? 네가 이게 다 네 책임이란 걸 똑바로 얘기해. 어차피 그 며느리는 우리 집 사람 될 자격도 없던 거야. 엄마,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 나도 이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할 줄 몰랐는데. 솔직히 좀 당황스럽네. 그때 남편의 말이 정말 결정적인 쐐기를 박았어요. 여전히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저를 예민하게 구는 사람으로만 여기는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에 제 마음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래, 이 정도로 예민하게 굴 거면 나는 당신이랑 더 못 살아. 부모님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난 이만 빠질게요. 뭐? 아니 잠깐만. 내가 조금 예민하게 구는 건지 몰랐지. 이렇게 심각한 일로 만들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정말 기가 막혀서. 네가 그동안 시댁을 위해서 뭘 해준 게 있다고? 그깟 적금 몇 푼도 못 내나? 난 너 같은 며느리 둔 게 한스럽다 한스러워. 어머님, 저 혼자 돈 모으고 일한 줄 아세요? 그 적금은 당신 아들과 저 둘이 같이 모은 돈입니다. 더 이상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향해 더 심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정말로 견디기 어려웠어요. 어디 가서 네가 이런 이혼을 하고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아? 지금 네가 결정하는 건 후회할 일밖에 없다는 걸 모르는 거야? 우리 아들은 다시 결혼할 사람 많아. 하지만 넌? 어머님, 저는 이미 결혼 전보다 더 나아진 직업과 기반이 있어요. 이제 와서 그걸 모르실 리가 없죠. 제가 이혼한다 해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제서야 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시어머니는 순간적으로 멈칫하며 남편을 쳐다보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 말이 전혀 예상 밖이었다는 듯 차분하게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더군요. 아가야, 뭐 그리 큰일로 여기니? 너도 지금 다들 마음이 상했으니까 이성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봐. 괜히 이혼한다고 큰소리 쳤다가 손해보는 건 너야.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일 아니에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오히려 이혼이 늦은 감이 있죠.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설득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순간부터는 주저하지 않으려고 했죠. 마지막까지 제 진심을 굳게 밝히며 대화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댁에 맞춰서 산 건 저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시죠? 이제는 제가 제 자신을 위해 선택할 겁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제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이혼을 결정하고 나니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지만 제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해졌는지 스스로가 놀랄 정도였어요. 결혼 생활 동안 시댁과 남편의 요구를 맞추며 저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온 시간들이 이제는 전부 끝났다는 생각이 들자 앞으로 펼쳐질 삶이 기대되기까지 하더군요. 그동안 사소한 일조차 시댁의 눈치를 보며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던 제 삶이 이제는 온전히 제 뜻대로 펼쳐질 거라 생각하니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남편과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순간 그제야 진정으로 해방된 기분이 들었어요. 힘들었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정말 제 자신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죠. 모든 정리가 끝나자마자 저는 적금을 해지하면서 남편과의 모든 경제적 연결고리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이제 새 출발을 위해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넓은 공간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만큼은 정말로 넓고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혼자 지내게 된 첫날 밤, 오랜만에 정말 평화로운 시간을 만끽할 수 있었죠.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자유를 되찾은 기쁨이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이런 자유를 왜 진작 누리지 못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밤은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제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도 확실히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이전보다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새로운 기회도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제가 맡았던 코딩 강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발탁되었고 그 덕분에 수입도 결혼 생활 당시보다 훨씬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스스로 마련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더군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렵지 않아졌어요. 저 자신이 더욱 단단해졌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혼자서 여행도 다니면서 그동안 결혼 생활 속에서 느꼈던 답답함을 한꺼풀씩 벗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일에서도 성과가 따라오고 인간관계도 더 건강하게 다가오더군요. 어느 날 저를 아는 지인으로부터 남편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잘린 뒤 아직도 새로운 직업을 구하지 못해 일용직으로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댁은 그동안 해외여행으로 다녀온 뒤에도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던 생활 방식을 유지하다 보니 결국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 한때는 저와 미래를 함께 꿈꾸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남처럼 느껴졌고 그저 지나간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그 상황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제 삶은 그런 과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쩌면 그 시련들이 그들에겐 필요한 경험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 후 제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해지고 안정되었어요. 결혼 생활을 정리하면서 오히려 저 자신을 되찾은 느낌이었고
그동안 묻어둔 꿈과 목표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됐죠. 이제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기대에 맞출 필요도 없다는 게 큰 힘이 됐습니다. 물론 혼자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가끔 외로움도 찾아오고 혼자 감당해야 할 순간이 있죠. 그래도 예전 결혼 생활을 생각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편하고 자유롭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오롯이 제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나 싶어요. 이혼 후 제게 찾아온 일적인 변화들도 참 고마웠어요. 그동안 차근차근 해온 코딩 강사 일이 더 발전하면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고 수입도 훨씬 안정적이게 되었거든요. 이제는 저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고 할 수 있게 됐죠. 결혼 생활 동안 시댁이나 남편 눈치 보느라 멈춰 있었던 저만의 꿈과 목표를 다시 이뤄가고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건강해졌어요. 결혼할 때는 누구에게도 제 힘든 얘기를 쉽게 털어놓지 못했는데 이제는 친구들이나 가족과 더 솔직하게 소통하면서 훨씬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덕분에 혼자여도 외롭지 않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진짜로 저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참 편해요. 그렇게 새롭게 살아가던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잠시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굳이 말을 걸거나 다가가진 않았어요. 한때는 시댁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고 맞춰가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기대 없이도 저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 순간 다시 한번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예전엔 참아가며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았지만 지금은 오로지 저를 위해 살고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앞으로도 저는 저를 소중히 여기며 살기로 했어요. 누구의 요구나 기대에 맞추기보다는 저 자신에게 충실하면서 제가 원하는 삶을 계속 만들어가고 싶어요. 비록 이혼이라는 결정이 쉽진 않았지만 이제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는 걸 매일같이 느낍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시댁에서 어떤 요구를 해도 다 들어주시면서 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했는데요. 저를 식모처럼 취급했던 시댁에 했던 일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통쾌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저와 같이 살고 있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이 글을 남깁니다. 저를 진짜 가족 취급도 안 했던 저희 시댁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경상도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예요. 원래 피아노를 전공하고 학원을 운영하다가 갑자기 갑상선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합병증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젊을 때에는 건강하던 입장이라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급격하게 망가지는 것을 느끼니까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3번 정도 쳐볼까? 시작! 선생님, 코피 나시는 것 같아요. 어? 어머, 왜 이러는 거지? 잠시만. 레슨 중에 자꾸 코피가 나기도 하고 졸리고 갑자기 쓰러지는 일도 있어서 이상하다 싶었죠. 몸이 이전과 다른 건 알고 있었는데 과로 때문에 그런가 하고 넘겼었는데요. 병원에 가봤더니 갑상선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일을 하시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쉬시면서 상태를 지켜보시죠. 그렇게 심각한 상태인가요? 병행은 어려울까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가지시는 편이 낫습니다. 당장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대로 병행하시면 체내 컨디션이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진심으로 부탁드리니 무리하지 마시고 쉬세요. 병원에서는 제가 일하는 것을 극구 말리더라고요. 빨리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해서 바로 학원을 정리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어요. 내가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봐, 진짜로. 얼마나 안 좋은 거래? 뭐 당장 문제가 생길 정도인가? 수술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더라고. 어떡하나? 정말 고민이네. 필요하면 빨리 해야지. 오랫동안 고생하지 말고. 저는 결혼을 꽤 일찍 한 편이라서 고등학교 아들 2명이 있는데요. 남편과는 친구인데 결혼 생활을 15년 이상 했고 원래 남편 성격이 엄청 무뚝뚝한 성격이라서 요즘에는 부부로서 어떤 기대를 하고 사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체력적으로 안 좋다고 말을 했을 때에도 약을 먹으라고 하거나 잠깐 쉬라고 하는 등의 말을 했지만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쌤, 정말 건강관리 한번 잘못하면 진짜 오래가요. 조심하셔야 해요 정말로. 무리하시면 우리 같은 나이에 애들 뒷바라지도 못하고 힘들어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마음대로 안 되었네요. 지금이라도 그래 보려고요. 네, 남편분은 뭐라고 하세요? 많이 힘들어 하시죠? 저희 그이는 이런 거에 별말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하는 편이라. 그래도요, 가족이 이런 일에는 더 힘들잖아요. 주변 엄마들이 아무리 말을 그렇게 해도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워낙 제가 드센 성격을 가진 편이라서 그동안 저에게 별로 터치가 없었거든요. 결혼 생활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만 사실 관심이 없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일을 해내고 있었는데 막상 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답답하고 막막해지더라고요. 근데 당신은 나를 걱정하지도 않는 거야? 뭘 그럼 얼마나 걱정을 해. 이미 일어난 일을. 잘 치료해서 나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도 사람 말이 그게 아니잖아. 아, 그만해. 나랑 말싸움하다가 스트레스를 더 받겠다. 한편 저희 시댁은 아들이 귀해서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았어요. 가족 모임도 정말 많고 갈 때마다 저희가 다 계산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것도 많았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시댁에 와서 밥을 차려서 같이 먹는 것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명절 때만큼이나 평소에도 자주 모였는데요. 그래 아가. 이번 주에 밥이나 한 끼 먹자꾸나. 작은 애가 글쎄 승진했다고 하더라고. 아, 네 어머니. 근데 제가 이번에는 무리를 못할 것 같아서요. 식당에서 사 먹으면 어떨까요? 네가 뭐가 안 좋아? 건강만 하더니만. 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진짜 요즘 몸이 안 좋아요. 어머니, 제가 무슨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건데 도대체 왜 그러세요? 아,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안 아픈 것 같구만. 여튼 모르겠고 내일 6시까지 준비해서 와라. 같이 장 봐야 하니까. 3남매인데 가족들 생일이나 경사가 있으면 다 같이 모여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럴 때마다 참고 준비를 해야 했어요. 남편은 고등학교 교사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모는 결혼할 때부터 저를 탐탁지 않아 했어요. 학원 운영에서 돈을 뭘 얼마나 벌겠냐는 식으로 했고 괜히 우리 아들 고생시키는 거 아니냐며 이야기를 하셨죠. 어머니, 그래도 저 섭섭지 않게 돈 벌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봤자 뭐 애들 없어지면 불안해지는 거 아니야?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레슨하는 아이들도 많고 예고, 예대 준비하는 경우도 있어서 괜찮은 편이에요. 참나, 한마디를 안 지는구나. 결혼하면 어떨지 뻔히 보이네.
아, 엄마 왜 그래? 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참 그렇게 깐깐하게 굴어야겠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시모를 말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기 엄마 편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 처음 인사 갔을 때부터 그러시더니 요즘에도 변하신 게 하나도 없어. 나를 어떻게 보시는 거야? 너도 좀 그만해. 엄마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뭐? 불만? 당신은 와서 도와줘 본 적이나 있어? 아니, 그동안 고생은 내가 다 하고 왜 욕은 또 내가 먹는 건지 모르겠네? 억울해서 나 참. 됐다. 그만 싸우자. 그만 말해. 시댁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일손이 바빠질 때가 되면 거기로도 저를 부르곤 했었어요. 서빙하랴 정리하랴 돕다 보면 시간도 금방 가고 항상 지친 상태로 돌아오곤 했죠. 네, 이번 테이블 곧 나갑니다. 테이블 닦아드릴게요.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네, 알겠어요, 어머니. 저도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굼떠서 무슨 살림을 한다고? 놔둬. 아줌마, 저기 얼른 서빙해줘요. 시모는 수고비 명목으로 주는 것도 없었고 저를 기계처럼 부려먹었어요. 일을 잘 못하면 필요 없는 로봇이 되었다가 조금 잘하는 게 생기면 그렇게 사랑스러운 며느리가 되는 것 같았죠. 바쁜 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한숨 돌리겠다, 그냥 가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예, 이제 손님 좀 빠져나갔으니까 너도 집에 가거라. 네? 갑자기 지금 중간에요?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 뭘 물어? 지금 손님 없는 거 안 보여? 참, 알겠어요. 갈게요. 저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저런 애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 친구도 한 번은 저희 시댁 식당에 놀러 왔다가 손님이 그렇게 많은데 종업원 한 명 쓰면서 될 때마다 너한테 와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하더라고요. 시댁에서는 돈을 고정적으로 더 주는 것은 안 되고 제가 학원을 하다 보니까 그냥 언제든지 와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야, 그래도 그건 너무 심하더라. 돈을 주고서도 못하겠던 일이던데 너는 아예 안 받고 한다고? 노동청에 고발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내 말이... 진짜 시댁만 아니었으면 나도 가만히 안 있는 건데. 조금만 더 지나봐라. 그래, 너도 가만히 있지 마. 너 그러다가 진짜 괜히 몸만 상하고 큰일 난다니까. 내가 아는 사람도 그렇게 시댁 일 다 해주다가 한 번 안 하면 욕 엄청 얻어먹고 다 거절하다가 한 번 도와주는 동서덕은 다 봤다고 얼마나 하소연을 했는데. 너도 그 꼴 나기 전에 조심하라고. 그러게, 토사구팽도 아니고. 최근에도 병명을 알기 전에 너무 피곤해서 시댁 집안일을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라고 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누가 하긴 누가 해. 그 집안일을 왜 나한테 다 몰아붙여서 하게 하느냐고. 아니 그냥 식당에서 밥을 먹던지 아니면 사람을 구해서 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뭘 돈을 또 써. 집에서 먹으면 돈도 아끼고 좋지 뭐. 맨날 식당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거 아니야. 왜 그래 도대체? 지금까지 해놓고.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이제. 진짜 힘들어서 안 될 것 같다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책이 있어? 남편은 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귓등으로 듣고 넘어가더라고요. 대책이 있냐고 물어보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수술 때까지는 조심해야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이 좀 시댁에 말을 해주고 해야지. 어떻게 아는 사람이 이래? 그럼 네가 엄마한테 말을 해. 남편이랑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이번 가족 모임은 진짜 어려울 것 같다고 체력이 안 좋다고 말을 했죠. 예, 누구는 뭐 체력이 좋아서 집안일 하니? 다 똑같지 뭐. 요즘 누가 전업주부가 있어. 다 워킹맘인데.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생색을 내는 거야?
시모는 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거 하나 못 견디고 어떻게 사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참 야속하더라고요. 어떻게 며느리를 일반 아줌마 부려먹듯 하는 건지 모르겠었지만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그냥 이번만 꾹 참고 가서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방문을 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어디서부터 하면 돼요? 나물 묻히고 소갈비 재워둔 거 꺼내서 하면 된다. 너 얼굴이 왜 그러니? 좀 웃고 다녀라. 아무리 일을 하기 싫어도 그렇지 그렇게 표정 구기고 살고 싶니? 어머니, 제가 정말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좀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요? 시모는 삐죽삐죽하면서 저에게 뭐라고 했지만 신경을 끄고 듣지를 않았어요. 음식을 만드는 내내 간이 안 맞네 어쩌네 하는데 머리가 어지럽고 몸이 축축 늘어지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간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애들 다 짜서 헛배 차겠네. 이거는 또 왜 이러신 겁니? 너 정말 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어머니, 정말 계속 옆에서 그런 말을 하시면 시모에게 한마디 하려고 돌아서서 이야기를 하려는 순간 눈앞이 핑 돌면서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쓰러진 거였고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더 심각하게 블랙아웃이 왔던 거였죠. 눈을 떠보니 병실이었고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긴급하게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병원으로 이동되는 와중에 제가 갑상선 암이 걸린지를 알았고요. 그런 병에 걸려 있는지는 몰랐기 때문에 머쓱했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어디...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네, 여기가 어디일까요? 제가 왜... 아이고, 수정아, 무슨 일이야 이게? 엄마, 나 아파. 지금 입원한 거야? 너 상태가 심각해져서 와서 바로 수술했어.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니는 어딨어? 아까 잠깐 있다가 갔다. 하여튼 너 그 집에서 일하다가 쓰러진 거지? 이게 진짜 뭐 하는 짓이니 정말? 뭐라 말도 안 하고 가버리더라고. 제가 회복을 할 때까지 저희 친정 가족들이 와서 병간호를 해줬어요. 시모나 시댁 가족들은 얼굴만 비추고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정말 남남인가 싶기도 했고 저를 부려먹던 그 사람들이 정말 양심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고생했다. 몸이 안 좋으면 말을 하지 그랬니? 하여튼 빨리 쾌차하기를 바란다. 언니, 고생했어요. 수술하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얼른 갈게요, 우리. 얼굴만 보러 온 거야. 회복 잘하고요. 시댁 식구들 전부가 온 것도 아니고 딱 둘이 와서는 제 상태를 물어보는 것이 형식적인 것 같았어요. 저는 얼굴을 보기도 싫어서 대답도 하지 않고 반대쪽만 보고 있었죠. 저희 집도 꽤 사람들이 많은 편이라서 돌아가면서 제 병간호를 해줬어요. 남편은 아무래도 선생님이고 고3 담임이라서 시간을 많이 빼기는 어려우니 우리 식구들이 다 저를 돌봐줬는데요. 엄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시댁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안 올 수가 있냐? 그렇게 집안일 많을 때는 너를 찾더니 이제는 뭐 거의 남남처럼 하는 거 아닌가? 우리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참 시댁 사람들이 못됐다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네들한테 이렇게 하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나? 또 난리를 칠 거면서. 무슨 일이야 이게. 저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운도 없고 괜히 욕해봤자 답도 없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죠. 그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시모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데려온 것 같았어요. 장모님 여기서 주무세요? 응, 그렇네. 아직 회복 중이지 않나.
저희가 있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저도 먹고 사느라고. 사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일정이 많아서 많이 들리지도 못하고. 예, 너 괜찮니? 시모는 제 얼굴을 보면서 인위적인 웃음을 지었어요. 저희 엄마가 있으니까 친절한 척을 하는 건지 싶었죠.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하니 제 옆에 앉아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잡지도 않던 손을 잡고 구구절절 이야기를 했죠. 엄마는 화장실에 잠깐 가겠다고 하며 병실 문을 나갔고 그제서야 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거 금방 회복한다던데 몸은 좀 어떻니?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완전히 가벼워진 건 아니에요. 그래, 빨리 일어나야지. 너 이렇게 오래 누워있으면 집이 어떻게 되겠어? 어머니, 진짜 말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며칠이나 쉬었다고 이러려고 오셨어요? 언성 높이지 마.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당신 아픈 거 맞아? 뭐라고? 당신 이러려고 왔니? 나가주세요. 얘가 진짜 미쳤나? 얘, 우리가 못할 말 했니? 아니, 아들들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회복도 집에 가서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얼마나 있으려고? 그때 저희 엄마가 들어왔어요. 시모는 헛기침을 하면서 말을 멈추고는 이만 가보겠다고 하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엄마한테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상기된 얼굴을 보고는 눈치를 차린 것 같았어요. 너 무슨 말 들었니? 또 뭐라고 하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 저 사람들 말 안 통하는 것 같으니까. 왜 이러고 있냐고 하는 거야? 제가 말을 안 하고 한숨만 쉬고 있으니까 엄마가 숨겨놨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내가 몇 년 전에 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뭐? 무슨 돈을 빌려줘? 누구한테? 니네 시엄마랑 니네 남편. 내가 말을 안 하려고 살려고 했는데 내가 하대하는 걸 보고 나서 참을 수가 없다. 얼마를 빌려줬는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다 보니까 충격이 컸어요. 들어보니 시아버님이 사업을 하다가 망한 적이 있었고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면서 남편 앞으로 빚이 8천만 원 정도 생기게 되었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금방 갚을 수 있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니까 친정엄마가 갚아준 거였대요.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짜 잘하고 살게요. 부족해서 죄송하고.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딸이랑 같이 사는 가족이면 당연히 내 가족이지. 미안해하지 말고 어깨 펴고 살아. 감사합니다. 제가 꼭 갚을게요. 그래, 아이들한테 들어갈 돈도 많을 건데 걱정하지 말고 지내. 아이들 키우는데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아무 소리 말고 받으라고 해서 남편하고 차용증을 명목상 쓰고 빌려줬대요. 사실상 그냥 돈을 줬던 거죠. 시댁 식구들끼리 해결 못한 일을 친정엄마가 벌어둔 돈으로 조금 도와준 거예요. 그때 진짜 엄마한테 너무 고마워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보였었대요. 엄마는 그 일을 떠올리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지가 바로 필요한 돈을 내가 빌려줬는데 너한테 이렇게 대하는 것 자체가 은혜도 모르고 사는 인간 같구나. 참나 어이가 없네. 엄마, 내가 미안해요. 그거 빨리 돌려받자. 너희 시댁도 참, 그때는 과일이고 뭐고 바리바리 싸와서 고맙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잊었나 보다. 남편도 그때는 자기 월급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보니까 시댁에서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까먹은 것 같았죠.
저는 언젠가는 이것을 걸고 넘어져야겠다 싶어서 엄마한테 차용증 복사본을 받고 벼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난 뒤 퇴원을 했죠. 저는 그래도 1, 2년 정도는 쉬어야 할 것 같아서 집에서 체력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시모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퇴원했니? 몸은 좀 어떻니?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나한테 연락도 안 하니? 이래서 예의가 없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지켜야 하는 거 모르니? 아, 죄송해요. 연락을 해야 하는지 생각을 못 했었네요.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먼저 연락을 주시지 그러셨어요.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 많이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적어도 걱정은 해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한숨을 푹 쉬더니 한마디 했어요. 아이고, 너도 유난이다. 내가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갑상선 관련 문제는 많이들 일어나는 일이라서 큰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 젊은 애들은 조금만 쉬고 나면 괜찮아진다고 하던데 너는 왜 이렇게 뭉개고 있어? 얼른 털고 일어나야지. 그래요? 누가 그러던가요? 저는 아파서 일어나기도 힘든데 누가 그런 망언을 하던가요? 다들 그러더라. 너도 이제 털고 일어나. 그런 이겨내려는 마음을 먹고 생활을 해야지. 무기력하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됐다. 그리고 너 내일 우리 집에 좀 오너라. 말투가 언제든지 부려도 되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까 저를 식모로 보는 게 분명했어요. 화가 났지만 꾹꾹 왜 그러냐고 하니까 막내딸 사위가 집에 놀러 오기로 했는데 음식 마련을 어떻게 혼자 하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을 치면서 다시 말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녹음을 켰죠. 어머니, 저 진짜 안 된다고 의사가 여러 번 말을 했어요. 사람을 부리시기 어려우신 거면 저희가 돈을 드릴게요. 하루 쓰셔요. 아이고, 왜 헛돈을 쓰려고 해? 너는 엄살은 무슨 엄살이냐? 그 정도 쉬었으면 된다고 하던데? 다들 그러는데 왜 너만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건 그 사람들이고요. 저 진짜 회복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픈 사람을 이렇게 오라가라 하고 싶으세요? 지금보다 더 악화되면 안 돼요. 그렇게 손자 아들 사랑하시는 분이 며느리한테는 도대체 왜 이러세요? 뭐 또 왜 이러세요야? 아니, 며느리가 집안일을 하려고 온다는 게 무슨 큰 문제니? 나 나쁜 사람 만들지 마라. 그러면 막내딸 사위는 손님이고 저는 아니에요? 저는 뭔가요 도대체? 제가 왜 거기 가서 그런 노릇을 하고 있어야 하냐고요? 듣기 싫다. 시애미한테 훈계를 하는 거야 뭐야? 시끄럽고 내일 6시까지 오너라. 그렇게 시모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너무 기가 차서 어떻게 해야 할까 싶다가 정말 마음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관계를 이렇게 질질 끌다가 더 나아질 것도 없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왜 또? 나 지금 바빠. 간단하게 말해.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말한 거 들었어? 내일 손님이 온다고 와서 일을 하라던데? 이래도 식모가 아니고 뭐야? 지금 학교에 있는데 이런 전화를 해야겠니?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며느리가 그것도 못 해주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엄마가 못할 소리를 한 것도 아니잖아. 뭐? 당신 아직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 내가 이렇게 병고를 겪는데도? 막말로 식사 간단하게 차리는 건데 당신 몸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으니까 잠깐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누워만 있으려고? 남편이 제 편이 아니라 정말 남의 편이더라고요. 시모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면 안 되냐? 네가 없는 동안 누나랑 동생들이 다 가서 해줬는데 나은 김에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하길래 이판사판 오늘 한번 끝을 보자 하고 알았다고 했죠. 알았어. 그럼 내가 가서 도울 테니까 오늘 바로 퇴근하자마자 달려와. 알았지?
알았으니까 끊어. 저는 벼르는 마음으로 시댁에 꾸역꾸역 갔고 시모는 제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아픈 건 아픈 거고 얼굴 구기면서 오고 싶니? 좀 웃어라. 그러면서 자기 때는 다 이렇게 하면서 살았다고 아기 낳고도 일주일 지나고 나서부터는 시어머니 남편 밥상 차려들었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진 거 아니냐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상황을 다 녹음하고 있었고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음식을 차렸죠. 그런데 진짜 몸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어지럽고 구역감이 계속 느껴지더라고요. 시모는 옆에서 계속 말을 하지 저는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서 있어야 하는 것이 곤욕처럼 느껴져서 조금만 참자고 하다가 또 블랙아웃이 왔어요. 정신이 좀 들어? 여기 어딘지 알겠어? 남편 목소리에 깨보니까 또 병원이더라고요. 눈을 마주치기도 싫어서 대답도 안 하고 돌아 누워버렸어요. 남편은 이제 정신이 든 것 같다고 가겠다고 하면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길로 제 주치의에게 가서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했죠. 제가 지금 이렇게 병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스트레스 때문이 맞나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아무래도 갑자기 일을 하게 되고 움직여야 하는 상황들이 쌓이니까 그런 게 크죠. 그걸 구체적으로 적어주실 수 있나요? 이게 무조건 필요해요. 저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계속 아플 것 같으니까 꼭 잘 명시해 주세요. 그리고는 진단서를 들고 바로 변호사에게로 찾아갔어요. 저의 상황을 다 설명을 하니까 이혼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청구, 우리 엄마 돈에 대한 반환 요구, 피해 위로금 지급 같은 것들을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별로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시댁에서 행한 언행 때문에 스트레스가 짙어져서 병이 깊어졌다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면 더 크게 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변호사님만 믿고 있을 테니까 소송 진행해 주세요. 그래서 그대로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서 이혼에 필요한 준비 서류를 다 마련해 뒀어요. 그리고는 친정에 연락을 해서 이혼을 할 거라고 말을 했죠. 엄마는 제 뜻을 존중한다며 그런 집안에서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게 할 수 없다고 해줬어요. 말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사실 친정에서 이혼을 말릴 줄 알았는데 저렇게 나오니까 저도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었죠. 그때 시댁에서 문자가 왔고 밤에 와서 식당을 도우라는 말이었죠. 엄마, 외가 쪽 식구들 좀 많이 모아줘요. 식당으로.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를 마지막으로 보려고 했어요. 그날 밤에도 시댁 식당에서 불러서 가는 길이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내가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알기나 해? 이거 사실 스트레스 때문에 발현된 것도 맞대. 그런데 당신이랑 살면서 항상 뭔가에 쫓기는 느낌이었고 시댁에서 일하는 건 앞으로도 절대 안 할 생각이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저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남편을 째려봤죠. 그러니까 뭘 그렇게 보냐는 식으로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를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 그리고 남들은 뭐 이렇게 안 하고 산대? 다 똑같지. 식당이 잘 되면 누가 좋은 건데 결국 우리 집안 돈인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의무? 그래, 그럼 그런 며느리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는 의무를 다하는 건가? 왜 또 그렇게 꼬아서 생각을 해? 그리고 엄마가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거 조금 도와주는 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 귀찮다는 식으로 저를 흘겨보면서 그만 이야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은 할 말 다 하고 나는 조용히 살라는 건가 싶어서 그때부터는 멈추지 않고 나가기로 했죠. 큰 문제가 아니지. 당신들 입장에서는 그렇겠지.
그런 날이 다가오면 누가 먼저 와서 돕기나 했나? 그래, 거기까지 인정. 알았다 쳐. 근데 당신네들 태도가 안 좋아서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식모로 이 집에 온 게 아니지 않아?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언제든지 불러서 나를 쓰는 거야? 나는 그런 존재인가? 저는 그동안의 울분을 쏟아내듯 했지만 남편은 들은 채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도착하자마자 차 밖으로 내려서 가게로 들어갔어요. 저는 오늘이 끝이라는 생각으로 식당에 들어섰고 일을 돕는 척을 했죠. 이제 끝이다. 이 지긋지긋한 집안. 각오해라. 내가 진짜 엎어버릴 거야. 한창 저녁 식사 손님들이 많이 차고 있었을 때 문으로 저희 식구들이 들어왔어요. 손님들도 일제히 저희 가족들을 쳐다보고 있었고 왁자지껄하며 식당 중간에 자리를 잡았죠. 엄마 왔어요? 다들 조심히 왔어? 고생 많았네. 남편과 시모가 엄청 당황하면서 저희 엄마한테 사돈이 무슨 일로 여기 오셨냐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도 식사하러 왔죠. 손님인데 불편하세요?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앉으셔요. 시모는 너무 당황한 티가 많이 나서 얼굴이 빨개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물을 꺼내주고 조용히 서빙만 하더라고요. 시모나 남편이나 돈 때문에 저희 엄마 앞에서는 아무런 말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만나려고 하고 더욱 만남을 피했던 것도 있었나 봐요. 몇 명이서 오신 거예요? 2분? 아니요. 더 올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저희는 천천히 해도 되니까. 처음에는 엄마랑 동생 와이프 이렇게 3명만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10명 가까이 되는 엄마네 식구들도 불렀더라고요. 다 같이 식당으로 들어오면서 단체 손님처럼 되어버렸어요. 한 10명 될 겁니다. 갈비로 준비해 주시고요. 얼른 앉아라. 고기를 달라고 하면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서빙을 하려고 하면 받지 않고 바로 남편을 불러다가 서빙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러고는 저희 엄마가 저를 본인 옆에 앉아 있어도 되는 거냐며 이야기를 했고 시모는 그러라고 했어요. 참나, 진짜 염치도 없다. 엄마를 볼 때에는 또 순한 양같이 그러네.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거지. 돈이면 다 되는 인간들. 우리는 시끌벅적하게 18인분 정도를 거하게 먹으면서 시모와 남편에게 이래라 저래라 막 시키곤 했죠. 시모는 일손이 부족하니까 주변에 살고 있는 딸을 불러서 쓰더라고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신우는 와가지고 일을 도우면서 눈치를 살살 보기 시작했죠. 왜 이렇게 손님이 많아? 무슨 잔치 열렸어? 몰라. 조용히 하고 빨리 옷이나 갈아입어. 언니, 이걸로 혹시 복수하는 거 아니지? 시모와 남편의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해지는 것을 보면서 곧 와서 뭐라고 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데에만 몰두를 했죠. 그러더니 남편이 잠깐 저한테 나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를 해. 나 식구들하고 있고 싶으니까. 우리 가족 앞에서 못할 말이라도 있어? 이렇게 말하니 제 손목을 낚아채면서 사람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훈수를 두려고 하길래 손을 뿌리치면서 말했죠. 왜? 너네 집은 이래도 되고 우리는 안 되냐?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어? 자기네들 어떻게 했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나한테 난리네? 뭐? 자기네들? 너 말 다 했어? 그럼 그게 여자가 할 일이 아니고 뭔데? 시모도 참다가 자기 아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 엄마한테 너무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사돈,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저희 영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은 돈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돌아가 주시는 것이 어떠실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조용히 돌아가라니? 우리를 그런 취급한 건가 싶어서 저는 참지 않고 이때부터 할 말을 다 했죠. 어머니, 염치가 참 좋으시네요. 왜 저 부려먹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 집 식구들이 이러니까 배알이 꼴리셔요? 이런 것도 견딜 줄 알아야죠. 아가씨들 다 이런 것도 안 해봤을 텐데 저는 맨날 이런 뒤치다꺼리 일들이나 하고 참으면서 살았거든요.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변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도 저를 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창피한지 고개를 숙이고 말을 안 하려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다 싶어서 남편에게 다가가서 고개를 들게 하고 소리를 질렀죠. 나 이 집에 식모로 온 것도 아니고 식당 아줌마도 아니야. 당신들 내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지금 매년 제사도 지내고 편하게 밥 먹었을 텐데 이제는 못해. 안 해. 어떻게 며느리가 입원해 있는데 와서는 일을 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시어머니 맞아요? 그리고는 준비한 이혼 서류를 꺼내서 남편에게 줬어요. 남편은 화들짝 놀라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단호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남편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죠. 나 너랑 더 이상 못 살아. 이혼해. 더 이상 이 집에서 식모 노릇도 못해. 어디 아픈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일 시키는 파렴치한 짓을 하냐? 당신도 해보니까 힘들어서 못하겠지? 그만 너를 데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인간도 아닌 물건을 데리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만하고 여기서 끝내. 제가 이혼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은 그 자리에서 하얗게 질려버렸고 시모가 어디서 남편한테 큰 소리를 내냐면서 저한테 한 걸음 다가오더라고요.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았죠. 그때 저희 엄마가 뒤에서 서 있다가 나서서 말을 했어요. 너 지금 어디서 선을 넘고 있어? 이게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 가족들이 있는 것은 있는 거지. 어디서 남편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혼이 그렇게 쉽게 되는 줄 알아? 네가 무슨 권리로 그렇게 말해? 사돈,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저희 딸한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대하셨어요? 시모는 우리 엄마를 보며 씩씩거리기는 했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엄마는 한마디도 지지 않고 따박따박 똑바로 말하면서 시모에게 가까이 가서 말을 했죠. 사돈, 그냥 애들 정리시킵시다. 그리고 우리의 병원 가서 물어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빨리 낫지를 않는다고 합디다. 진단서도 끊어왔으니까 보시고 손해배상은 그쪽이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시모는 무슨 소리냐며 반박하려 했지만 엄마는 말을 끊고 남편에게로 갔어요. 그리고는 따귀를 한 대 걷어올렸죠. 장서방,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지 않나? 돈을 왜 빌려줬다고 생각하나? 우리 딸 힘들지 말라고야. 네가 잘 살라고가 아니고. 내가 준 8천만 원 한 달 안에 상환하게. 그때 문서로도 남겨놨으니까 법적 효력이 없을 것은 아니고. 내가 아들처럼 생각하고 잘해주려고 도와준 돈인데 이게 뭔가? 우리 딸한테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않는가? 그때 내 앞에서는 무릎 꿇고 빌더니 다 돈 때문이었나? 엄마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과 시모가 굳은 채로 사색이 되었어요. 거기다가 이어서 저도 이야기를 했죠. 손님들이 꽤 있는 시간대라서 다 우리를 보고 있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이딴 거지 같은 집구석 살리라고 내가 준 게 아니라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이때 딱 써먹으면 좋을 만한 말이네. 사돈, 더 이상 저희 딸애한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저도 다 알고 왔고 지금부터 한마디라도 함부로 하면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엄마가 강경하게 나가니까 씩씩거리는 시모를 신우가 말렸어요. 그걸 보고는 저도 할 말 다 해야겠다 싶어서 쏟아냈죠. 저는 솔직히 이 결혼에서 제가 손해본 게 더 많다고 생각해요.
당신들이 그동안 나를 데려와서 부려먹은 거 돈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은 넘을 거고 변호사한테도 이런 부분 다 이야기해 놓으니까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시간 이후로 당장 소송 진행할 예정이고 합의는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손님들도 다 수군수군하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시모는 일이 커지겠다 싶은지 일단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손을 뿌리치고 더 크게 말했어요. 뭘 나가서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 가족 식구들한테는 막무가내로 해놓고 가게가 망하는 것은 싫으시냐? 며느리 부려먹을 때는 그런 창피함 못 느끼셨어요? 그때 이렇게 나오셨어야죠. 진짜 소중한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하면서 식당은 안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거 안 쪽팔리세요? 저는 남편한테 있던 이혼 서류랑 기타 손해배상 신청 서류들을 모조리 뺏어다가 시모한테 쥐어주면서 말했어요. 당신 진짜 잘못 걸렸어. 내가 증거 하나하나 다 모아놨어. 아픈 사람 찾아와서 부려먹으려 했던 것도 우리 엄마 돈 타서 쓴 거 안 갚은 것도 다 가려서 따져줄게. 어떻게 준비했는지 궁금하지? 법정에서 봐.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계산을 하고 나가기 시작했고 시모는 당황했는지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걸 알아차린 남편이 시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 불찰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고 딸을 잘 케어했었어야 했는데 남편으로서 여유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8,000만 원을 갚을 돈은 없는데 애들을 봐서라도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웃기는 소리 말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서 시간을 달라고? 돈이 없는 그건 네 사정이고 나는 빌려준 돈 받아야겠으니까 당장 내놓고 우리 딸이랑 헤어져. 시모도 저에게 와서 팔을 붙잡더니 사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지금 이혼하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니? 내가 고칠 테니 너희 헤어지는 것까지는 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 지금 저한테 정말 미안해서 그러세요? 아니면 식모 하나 없어져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두 분이 염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저한테 했던 폭언, 그걸로 인해 신체에 생긴 피해들 다 진단서로 남겨놨으니까 그냥 가세요. 이제 더 이상 저한테 시어머니 아니에요. 울고불고 하는 남편과 시모를 두고 저는 엄마랑 식구들과 함께 나와버렸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빌려준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쳐내서 받아야 한다고 하길래 그렇게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를 한 상황입니다. 재산 분할에 위자료까지 신청을 하니까 시댁에서는 제발 눈 감아주라고 선처를 받았지만 저는 전화, 문자, 만남, 일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 이제 완전히 짐 싸들고 엄마네 집으로 갈게. 애들도 데리고. 그래, 당장 와라. 이제 다시는 저 집안이랑 엮이지 마. 재산 분할은 물론 위자료까지 저에게 줘야 하니까 가게도 팔아넘겨야 하는 수준이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통해서 후에 들어보니까 그걸로도 모자라서 대출도 새롭게 받아서 저에게 보내줬던 거더라고요.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다니는 것을 많이 봤다고 했고 제 친구도 우연히 길을 가다가 봤는데 세상 다 무너진 사람 같은 표정을 하고는 생기 없는 얼굴로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얼굴을 처음 본 것 같아. 너희 시모도 슈퍼에서 우연히 보는데 근심이 아주 가득하더라고. 그나저나 식당도 못해서 어쩐다니? 이제 뭘 해먹고 살아야 하려나? 몰라, 내 할 바 아니지. 그렇게 근심할 거였으면 애초에 마음을 나쁘게 써먹지를 않았어야지. 너무 무책임하고 파렴치하지 않니? 그렇지. 너는 몸은 괜찮아? 저는 병이 회복될 때까지는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그런가 확연하게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요즘에는 몸이 가볍고 잠도 잘 자. 스트레스의 원인이 없어진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살 것을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결정도 못 내리고 있었으니 한심하다, 지난날의 내가. 그래도 이렇게 용기 있게 사는 게 어디니? 나는 네가 부럽다, 야. 너 다시 일할 거야? 차근차근 생각해보려고. 나 원래 일하는 거 좋아했잖아. 그래, 얘. 이 동네 사람들 다 너희 피아노 학원 기다리고 있더라고. 도대체 언제 오픈하냐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한테 물어본다니까. 저는 2-3달 정도 더 쉬고 피아노 학원 재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저의 원래 삶으로 돌아왔죠. 어머, 쌤! 몸은 괜찮아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다행이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지은이 제가 이제 다시 잘 맡아서 가르쳐 볼게요. 아이고, 쌤이면 걱정 없죠. 하여튼 잘 정리하고 오셔서 다행이에요. 네, 감사해요. 다시 찾아주셔서도 감사하고요. 저희 학원에는 생기가 돌고 있어요. 저도 건강이 많이 좋아지고 간단한 운동까지는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남편에게 2억이 넘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엄마랑 저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들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시댁에서 심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죠. 엄마가 행복하면 나는 상관없지. 맞아요. 엄마, 건강 망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저희도 더 공부 열심히 할게요. 남편은 일하고 있던 고등학교에서도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술에 절어서 살기도 하고 학부모 상대로 촌지를 받은 게 들통이 나서 면직되었다고 했어요. 이미 저랑 살 때부터 다양한 모양으로 돈을 받고 있었고 아마 저에게 돈을 갚고 나서 이리저리 회생을 해보려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았어요. 누가 제보를 해서 신고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인과응보죠. 그래, 그때 그렇게 아무런 의욕도 없이 다닌 이유가 그거였나 봐. 자기가 꾸미던 일이 걸려서. 그래도 그건 정말 아니네. 자기 엄마를 쏙 빼닮아서 편법으로 살고 싶어진 건가? 하여튼 야, 너도 거기에 휘말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네.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이 불안해하실 뻔했네. 저희 엄마도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헤어진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몇 개월 뒤 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환경이 중요한가 보네요. 이렇게 빨리 회복하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물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식이요법도 잘 해주셨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다시 재발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거의 이 정도면 희박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고 싶으신 것 마음껏 하시면서 사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선생님.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사람이 참 돈 앞에서는 저렇게 약해지면서 소중한 가족은 왜 함부로 대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마지막까지 자기 옆을 지켜줄 존재는 가족일 텐데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 어느 정도는 참으면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왔지만 이제는 달라요. 아무리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을 써도 각자의 권리는 지키면서 살아야 하죠. 이혼을 통해서 배운 저의 권리, 이제는 다 지키면서 살려고 합니다. 이제는 저를 누구도 함부로 불러다가 부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일에 처해 계시다면 여러분 권리 잘 지키면서 사시길 바라요.